한국을 10년 넘게 연구하던 하버드 교수가 한국인에게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을 1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연구하던 나라를 치떨며 울분을 토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빠져든 하나의 현상이 되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2013년 봄, 저는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작은 반도 국가가 말이죠. 하버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입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2020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피부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거리에 화려한 네온사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들. 도시의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답이구나. 통계 자료와 논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한국의 실체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닐 거라고. 제 인생을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서 처음으로 연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행자로서 이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리듬에 빠져들었죠.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시장의 활기, 오피스 빌딩을 가득 메운 직장인들의 발걸음, 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상점가의 모습까지. 처음 방문한 한국의 대학에서는 도서관이 새벽까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했고 지하철에서는 출퇴근길에도 영어 공부에 몰두한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죠. 이런 광경들은 제가 하버드에서 보았던 어떤 경제 성장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 과정이 아닌 한 민족의 DNA에 새겨진 특별한 무언가였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먼저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본사부터 울산의 공장들까지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경제 이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장 관리자인 박성준 씨는 새벽 5시 출근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선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죠.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이뤄내야 했다는 박성준 씨의 말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5분마다 새로운 자동차가 조립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들의 공연 같았죠. 품질관리팀의 김미영 씨는 작은 나사 하나도 고객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완벽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용광로 앞에서는 35년 경력의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쇳물이 흐르는 장면은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았죠. 이준호 씨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였던 거죠.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품 기업은 직원 수가 50명에 불과했지만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들은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죠. 제가 발견한 한국 경제의 첫 번째 비밀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50년 만에 달성해야 했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달려왔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완벽을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했죠.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곧 그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비결이었죠. 세 번째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견디며 더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직원들의 재교육에 투자했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도전, 근로자들의 헌신, 그리고 온 국민의 교육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수치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한국 경제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년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발전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먼저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본사부터 울산의 공장들까지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경제 이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장 관리자인 박성준 씨는 새벽 5시 출근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죠.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이뤄내야 했다는 박성준 씨의 말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5분마다 새로운 자동차가 조립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들의 공연 같았죠. 품질관리팀의 김미영 씨는 작은 나사 하나도 고객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완벽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용광로 앞에서는 35년 경력의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쇳물이 흐르는 장면은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았죠. 이준호 씨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였던 거죠.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품 기업은 직원 수가 50명에 불과했지만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들은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죠. 제가 발견한 한국 경제의 첫 번째 비밀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50년 만에 달성해야 했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달려왔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완벽을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했죠.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곧 그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비결이었죠. 세 번째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견디며 더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직원들의 재교육에 투자했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도전, 근로자들의 헌신, 그리고 온 국민의 교육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수치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한국 경제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년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발전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COPYRETRYW 다음 챕터 작성해줘 에더 3장 기술 강국 한국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표면적인 성공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처음 방문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목격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심지어 공중에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까지. 10년 후를 준비하는 연구진들의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개발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걸 알았기에 이미 10년 전부터 차세대 동력원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른 수소차는 이런 선견지명의 결과물이었죠.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혁신적인 신약까지 개발하고 있었어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들은 한국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았죠. 특히 정밀기계,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봇 기술 분야의 성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시작해 이제는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까지 개발하고 있었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결합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G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놀라웠어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 한국은 이미 6G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의 토대가 되고 있었죠. 스타트업들의 혁신도 눈부셨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들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역전하는 방식이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독특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했죠.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었죠. 한국은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와 기술만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깨달았죠. BTS의 콘서트를 보러 온 수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만 해도 한국 문화는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는 지역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K-팝은 빌보드를 장악했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OTT의 최상위 콘텐츠가 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식은 이제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K-팝 기획사의 연습생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죠. 하루 12시간 이상의 훈련, 수년간의 연습 기간, 완벽을 추구하는 프로 정신. 이것은 단순한 연예인 육성이 아닌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도 놀라웠습니다. 한 편의 작품을 위해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작가, 배우, 스태프들의 완벽한 팀워크는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각지에서 한식당이 성업 중이었죠. 특히 건강식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한식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발효 음식의 과학적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한식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도 눈부셨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한 게임들은 전 세계 이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죠. e스포츠는 이제 올림픽 종목 채택이 논의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뷰티 산업의 혁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품질과 디자인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었죠. K-뷰티는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끊임없는 융합과 혁신에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결합, 그리고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 정신이 그것이죠. 이런 특징은 한국 문화를 더욱 매력적이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죠.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영향력 있는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이제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토록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본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에는 문고리에 걸린 고추와 마늘이 있었죠.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 풍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종로의 한 카페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현대식 카페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한복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사 문화도 독특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존재하면서도 회의실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죠. 업무용 메신저에서는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한 예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었어요. 가족 문화에서도 이중성이 보였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했죠.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평일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이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태도도 흥미로웠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했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전통문화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이런 교육과는 한국인들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게 했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정체성은 뚜렷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밥과 반찬이 기본이면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김치와 피자가 한 식탁에 올라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한국인의 포용력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독특했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여전했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보여준 시민의식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태도도 특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잃지 않았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는 능력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간관념도 흥미로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상징되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발효 음식을 즐기고 전통 공예를 이어갔죠. 이런 시간의 이중성은 한국인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정체성은 역동적 균형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이런 유연성과 적응력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저는 왜 한국이 이토록 매력적인 나라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만의 본질을 잃지 않았고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한국적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1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던 시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죠. 경제 위기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IMF 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으로 체질이 개선되었고 금융위기 후에는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죠.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통계로도 입증되었습니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10.7% 성장으로 반등했죠. 2009년에도 다른 OECD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한국은 0.8%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이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고 기업들은 재빠르게 전략을 수정했죠.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했고 시민들은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경험, 산업화를 이뤄낸 저력, 민주화를 쟁취한 힘이 있었기에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점입니다. IMF 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이 높아졌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죠.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재인식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증명해온 한국인의 저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학자로서의 관점을 넘어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성장의 비결을 찾으려 했지만 어느새 제 삶의 가치관까지 변화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옛 철도 부지를 방문했을 때 일이 떠오르네요. 낡은 철도 위에 거대한 공원과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상상력과 추진력에 감탄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성수동의 한 청년 창업가와 대화를 나눴던 날이 기억나요? 3번의 실패 끝에 4번째 창업에 성공한 그의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명동의 식당들은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빠른 서비스와 따뜻한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이웃과 나누는 김장 문화까지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죠.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의 시간을 만들어냈죠. 출퇴근 시간에 어학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 모습은 시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시각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한국인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바일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나이는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인들은 작은 디테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한복을 짓는 장인,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들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프로 정신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배웠습니다. 첨단 빌딩 숲 속에서도 고궁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현대적 삶 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발전이 곧 전통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연구자이자 한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죠. 앞으로도 한국은 저에게 그리고 세계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 믿습니다. 10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누구도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종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죠. 팬데믹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문화의 힘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죠. 소프트 파워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은 발전이 반드시 전통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교육의 가치입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이 선택한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혁신은 생존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하는 순간 도태된다는 것을 한국은 잘 알고 있었죠. 일곱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입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은 한국은 개인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8번째 메시지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국은 빠른 발전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빠르게가 아닌 옳은 방향으로의 전진이었죠.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 도전들도 멋지게 극복해낼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써질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10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발견한 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과거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의 위대한 점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